옛날 서해 바닷바람이 거세게 부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다.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째 되는 어느 밤, 신부 월선이는 또다시 혼자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루 끝 문풍지 사이로 바닷소리가 철썩철썩 스며드는 자리에는 신랑 도윤이 이불을 따로 펴고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오늘도 나하고는 같이 안 자는구나. 조용히 뒤척이며 월선이는 이불 끝을 꼭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혼례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도윤은 단 한 번도 월선이의 곁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 낮에는 월선아, 물결이 좀 잔잔해졌네. 하며 다정히 말을 건네면서도 해가 지고 등잔에 불이 켜지는 순간만 오면 꼭 바닷바람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처럼 그녀를 피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쿵쿵 울려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월선이의 가슴도 함께 쿵쿵 아파왔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어휴, 저 집사위는 복받았네. 저렇게 고운 규수를 얻었으니. 아냐, 내가 보기엔 저 집 규수가 더 복이지. 성실한 뱃사람의 효자라는데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부였다. 하지만 어두운 밤마다 방 안에서 숨죽여 흐느끼는 월선이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베개닛은 밤마다 눈물에 젖어 차가운 소금기를 머금었고 월선이의 입술에서는 짠 바다맛이 배어나왔다. 월선이의 친정은 포구에서 산을 조금 올라간 언덕 마을에 있었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월선이는 아버지 장씨와 어머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다. 이 아이는 굳은 바닷일은 안 시켜야지. 30이 넘어도 좋으니까 든든한 사람에게 보내야 해. 장씨는 늘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간 뒤 부서진 배들이 포구에 둥둥 떠밀려 올 때면 그는 월선이를 꼭 안으며 저런 험한 바다에 우리 딸은 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 속삭이곤 했다. 월선이는 어려서부터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다. 아침이면 갈매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고 저녁이면 석양에 물든 바다를 보며 잠들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릴 때면 월선이는 코끝으로 비린내와 해초 냄새를 맡으며 바다는 무서우면서도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인연이란 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다. 그것은 2년 전 늦가을 태풍이 막 지나간 뒤의 일이었다. 포구에는 부서진 배 조각과 밀려온 해초들이 뒤엉켜 있었고 사람들은 흩어진 그물과 통발을 추스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월선이는 장에 내다 팔 항아리를 실은 수레를 밀어 포구를 지나가다가 젖은 포구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다 쪽으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순간 찬 바닷물이 발목을 덮치며 몸이 앞으로 쏠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치마폭을 적시며 살갗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다. 손에 쥔 술의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갔고 항아리들이 와르르 굴러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이대로라면 비탈진 경사로를 따라 그대로 물속으로 굴러 떨어질 판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거친 손으로 월선이의 팔을 꽉 붙잡았다. 밧줄에 달아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잡으세요. 포구의 젊은 뱃사람, 도윤이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굵은 팔뚝. 그는 온몸으로 월선이를 끌어당겨 다시 마른 바닥 위에 세워주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숨을 몰아쉬며 묻는 도윤의 눈빛은 놀람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월선이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겨우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살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장에 항아리를 내려놓고 포구를 지날 때면 월선이는 늘 도윤이 일하는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고 도윤은 배에서 내려온 뒤 일부러 월선이가 지나는 길 앞에 서 있다가 인사를 건네곤 했다. 어느 날은 도윤이 잡은 싱싱한 민어를 한 마리 선물하기도 했다. 아가씨 집에서 구워 드세요. 이놈은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 살이 통통합니다. 월선이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얼른 받아 들고 달아났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포구
끝 바위 위에서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파도는 아직 거칠었지만 햇볕은 따뜻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머리 위를 맴돌았다. 월선이가 싸온 보리밥에는 어머니가 담근 짭조름한 젓갈이 얹어져 있었다. 도유는 그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입니다 하고 감탄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그때 햇살이 월선이의 검은 머리에 부딪혀 반짝이는 게 도윤의 눈에는 마치 별빛처럼 보였다. 그때 바닷가 아래쪽에서 소란스러운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거북 껍데기만 잘 벗기면 돈 좀 되겠지? 살아있든 말든 상관있나? 빨리 매일 씻자! 사람들 몇이 커다란 바다거북을 그물로 묶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바다거북은 뒤집힌 채 허우적거리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짧은 네 다리가 허공을 헤집으며 파닥파닥 움직였지만 묶인 그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월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거 아직 살아있잖아요. 거북은 오래 사는 상서로운 짐승이라는데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도유는 서둘러 바위 아래로 내려갔다. 형님들, 그 거북 좀 놔주십시오. 뭐야? 내가 뭔데 참견이야? 도유는 뱃사람들과 실랑이를 했다. 거친 남자들의 욕지거리가 폭우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도유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 바다에서 우리도 먹고 사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함부로 죽여선 안 됩니다. 게다가 저만 한 거북이면 알도 많이 나을 텐데 조금만 살려보내면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월선이도 용기를 내어 거들었다. 제가 항아리 한 상자 값 드릴게요. 그 대신 저 거북은 저희에게 주세요. 그냥 바다에 돌려보내겠습니다. 실랑이 끝에 그물로 묶였던 바다거북은 겨우 바위 끝에서 바다로 밀려 내려갔다. 첨벙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어올랐다. 거북은 한참 동안 파도 위에 떠 있다가 고개를 돌려 두 사람 쪽을 바라보는 듯하더니 천천히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월선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등뼈를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러내렸다. 월선아, 괜찮아? 도윤이 물었다. 아니, 그냥 저 거북이 뭔가 말을 하고 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마을로 돌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레 서로를 향하게 되었다. 장씨 부부는 처음에는 바다실하는 사위를 걱정했지만 태풍이 와도 먼저 노약자를 챙기고 늙은 어부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도윤의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 저런 총각이면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다. 바다는 험하지만 마음이 고운 사람이면 그 험한 파도도 이길 수 있지. 마침내 좋은 날을 골라 혼례가 올려졌다. 포구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배에 등불을 달고 북을 쳤다. 둥둥둥 꽹과리 소리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월선이는 붉은 연지를 바르고 비녀를 꽂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달처럼 환했다. 도유는 그날 유독 술을 많이 마셨다. 평소에는 막걸리 한두 사발이면 얼굴이 빨개지곤 했는데 그날은 대여섯 사발을 단숨에 들이켰다. 도윤, 오늘 술이 제법 늘었네. 신랑이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혼례 첫날 밤 사람들이 흩어지고 등잔불만 남았을 때 도유는 월선이를 향해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러네. 파도도 거칠고 낮부터 준비하느라 몸이 욱신거려. 마루에서 그냥 잠깐 잘게. 그리고 그는 정말로 마루 끝에 이불을 펴고 등만 돌린 채 잠들어 버렸다.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월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도윤의 숨소리는 깊어지고 있었다. 드르렁, 드르렁, 고른 잠숨이 들려왔다. 월선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그녀는 천장에 나무결을 세며 새벽을 기다렸다. 그날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성실한 뱃사람, 다정한 남편. 밤이 되면 언제나 오늘은 파도가 심해서 허리가 아프네. 배멀미가 아직 가시질 않네. 하며 마루 끝으로 도망치듯 몸을 피하는 남자. 시어머니 박씨도 슬슬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본래 칠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우리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없네. 월선이는 얼굴빛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데 말이다.
하지만 월선이는 차마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바닷바람 소리에 맞춰 조용히 울 뿐이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입술에 닿는 짠맛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박 씨는 원래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바람이 거셀 때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 배를 살피고 늙은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말없이 옆에 서서 돕던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데 혼례 이후 박 씨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장작불을 지피며 아들에게 물었다. 도윤아, 너 어렸을 적에 기억나지? 폭우 방파제에서 넘어져 무릎 깨지고 울던 거. 우리 둘이 새벽에 몰래 멸치 잡으러 나갔다가 혼난 거.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산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요. 박 씨는 멍해졌다. 산이라니, 내가 언제 산에서 놀았니? 넌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아, 그랬나요?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봐요. 도윤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다. 또 어느 날은 이랬다. 원래 도윤은 술을 곧잘 마시는 편이었다. 큰 배가 무사히 돌아오는 날이면 어부들과 함께 막걸리 서너 사발은 너끈히 비워내던 사내였다. 그런데 혼례 이후 그는 술잔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 요즘은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전에요?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마셨다고요? 박 씨가 막걸리를 따르려 하자 도윤은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뱀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좋아하던 음식도 달라졌다. 예전엔 말린 미너포랑 짭조름한 멸치볶음을 좋아하더니 이제는 김이랑 미역만 골라 먹고 생선은 조금만 씹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 도미 한번 먹어봐라.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 싱싱하다. 박 씨가 도미찜을 떠서 아들 그릇에 넣어주자 도윤은 억지로 한 점 입에 넣었다가 씹지도 못하고 그대로 뱉어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목에 걸려서. 바다 사람인데 생선이 물린다니, 이게 뭔 소리냐? 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혼이 나면 사람이 좀 달라지기도 하지 하며 애써 웃어넘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자꾸만 커져만 갔다. 밤이 되면 박 씨는 월선이와 마주 앉아 한숨을 쉬곤 했다. 월선아, 우리 도윤이가 혹시 너한테 잘해주는 거냐? 월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낮에는 잘해주세요. 낮에는 그럼. 월선이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다.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다.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부부의 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결국 어느 비 오기 전날 저녁 박 씨와 월선이는 포구 위 절벽 끝에 있는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곳에는 바닷사람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노승이 살고 있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며 쏴 소리를 냈다. 발밑에서는 마른 소리피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다. 암자에 도착하니 낡은 목조 건물이 절벽 끝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촛불과 쌀, 마른 미역과 과일을 올려놓고 아기를 점지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평안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빌었다.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달콤하면서도 쓴 묘한 냄새였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법당 앞마루를 쓸고 있던 노승이 두 사람을 훑어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상한 물결이 보이는구나.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분 곁에 사람의 숨과는 다른 숨결이 붙어 있네. 비린내와 파도, 오래 묵은 비늘의 기운이 엉겨 붙어 있어. 보통 바다에서 오래 일한 뱃사람에게서 나는 냄새와는 다르다네. 노승의 눈빛은 바다를 오래 바라본 갈매기처럼 깊었다. 그의 눈동자는 탁하면서도 어딘가 꿰뚫어보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다. 혹시 집안 어른 중에 혼례 후 갑자기 기억을 잃거나 입맛이 확 달라지거나 밤마다 집을 비우는 이가 있습니까? 월선이와 박 씨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도윤의 모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아들이 예전 일을 잘 기억 못합니다. 좋아하던 술도 전혀 안 마시고요. 밤마다 저를 피해서 마루 끝에서만 잡니다. 월선이가 마지막 말을 덧붙이자 노승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바다 짐승이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쓴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의도가 모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 월선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그럼 제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성급히 단정 지을 일은 아니네. 다만 진짜 사람인지 바다의 요물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노승은 마당 한쪽에 말려놓은 해초 묶음을 가리켰다. 저기 해심초라는 풀이 있다. 깊은 바다 바닥에서 자라는 거라. 바다의 신이나 요물이 그것을 달인 술을 마시면 비늘이 뒤집히듯 몸이 견디질 못한단다. 사람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고. 월선이는 떨리는 손으로 해심초 한 줌을 받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해초는 거칠고 질겼다. 코를 가까이 대자 짙은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요즘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자 노승이 말했다. 그럼 핑계를 만들어야지. 생일이든 제사든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게. 그날 해심초를 달여 술을 빚어 올려라. 혹시 정말 요물이면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며칠 뒤 박 씨의 생일이 다가왔다. 월선이와 박 씨는 새벽부터 해심초와 쌀을 섞어 조심스레 술을 빚었다. 술독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묘한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 찼다. 해가 기울 무렵 방 안에는 뜨끈한 국과 구운 생선, 나물들이 그득하게 차려졌다. 월선이는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들고 나왔다. 문이 열리고 저녁 햇빛에 젖은 도윤이 들어왔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래, 좋은 날이다. 내 어미 생일 아니냐. 박 씨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술잔을 들 때마다 잔이 딸그랑 소리를 냈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요즘 바다에만 정신이 팔려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표정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앉아라. 오늘은 우리 셋이서만 조촐하게 한잔하자. 박 씨는 해심초로 빚은 술을 작은 사발에 따르며 말했다. 맑은 술빛 뒤로 초가 깜빡였다. 술 표면에 비친 촛불이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어머니, 저 술은 좀. 내가 어렸을 적에는 내가 빚은 술 한 사발도 뚝딱 마시던 놈이었지. 어미 생일에 사발 하나도 못 비워주겠냐? 월선이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여보, 한 사발만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잠시 망설이던 도윤은 결국 술사발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 사발을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술이 넘어가는 꿀꺽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잠시 뒤 도윤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가슴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몸은 활처럼 휘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등에서 지글지글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났다. 도윤아? 두 여인은 동시에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됐다. 이 집의 숨은 물결이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노승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도윤의 몸이 이상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가 뒤틀리며 점점 짧아지고 몸통은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옷자락 사이로 비늘 같은 무늬가 번져 나왔고 살같은 딱딱한 등껍질처럼 변해갔다. 우두둑,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대신 방 한가운데에는 길쭉한 지느러미와 단단한 등껍질을 가진 커다란 바다거북이 헐떡이며 누워 있었다. 월선이와 박 씨는 방 모서리까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았다.
박 씨는 입을 틀어막고 월선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바다 거북의 입에서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랍게도 그것은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제발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두 분께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승이 법봉을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다. 네, 정체를 말해라. 어찌하여 이 집에 사내 모양을 하고 드나들었느냐? 바다 거북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이 바다에서 오래 산 거북입니다. 사람들이 백감령이라 부르던 오래된 바다의 정령이지요. 월선이의 눈이 커졌다. 바위 위에서 구해준 그 거북이 떠올랐. 그날 그 거북의 눈빛이 지금 이 거북의 눈빛과 똑같았다. 혹시 그날 폭우 아래에서 사람들이 끌어올리던 그 거북? 네, 맞습니다. 월선님. 그날 두 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칼의 껍질이 벗겨져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거북의 눈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투명한 물방울이 통통한 눈 언저리를 적셨다. 그 후로 저는 두 분이 폭우를 지날 때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태풍이 바다를 뒤엎었다. 그날 밤 도윤이 탄 배가 방파제 밖에서 뒤집혔다. 그때 제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깊은 물속 부서진 배 조각에 깔려 거의 숨이 넘어간 상태였지요. 저는 그를 등에 싣고 바다 밑동굴로 데려가 치료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럼 우리 아들은 그럼 살아 계십니다. 다만 아직 눈을 뜨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이 많이 상해서 인간 의술로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운으로 겨우 숨만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월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치마폭에 눈물이 번져 젖은 자국을 만들었다. 그럼 그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월선님. 두 분이 갑자기 남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몸이 약하신 어머님께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그 생각에 차마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백감령은 고개를 숙였다. 단단한 등껍질이 슬픔에 젖어 축 늘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저는 도윤님의 순결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빌려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이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월선님을 지키고 밤이 되면 다시 바다 밑동굴로 돌아가 도윤님의 숨을 살폈습니다. 월선이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래서 밤마다 제 곁을 피하셨군요. 진짜 그분이 아니니까. 바다 거북의 여인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여자이고 거북이며 본래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입니다. 감히 월선님의 남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너무 외로워 보였기에 잠시나마 빈자리를 채워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만큼은 참으로 고운 마음이로다. 그러나 사람의 자리를 빌려 산 것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죄는 죄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벌을 받을 때가 온 줄 알았습니다. 박 씨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스님, 우리 아들을, 우리 도윤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겁니까? 노승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주 없지는 않아. 다만 그 방법은 이 거북에게 아주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백감령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방법입니까? 바다의 정령은 오래 수행하면 가슴 속에 해심구라 불리는 작은 빛나는 구슬을 품게 된다. 그것은 바다의 숨결과 수백 년의 기운이 응집된 것이야. 그 구슬을 꺼내어 사람의 가슴에 넣으면 한 번 죽을 운명의 생명도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다. 노승의 눈빛이 백감령을 향했다. 하지만 그 대신 그 정령은 그동안 쌓은 모든 수행을 잃고 다시 작은 짐승으로 돌아가게 되지. 어쩌면 기억마저 잃을 수도 있다. 방 안의 시선이 모두 바다 거북에게로 쏠렸다. 길고 긴 파도를 헤치고 살아온 존재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등껍질 위로 촛불 그림자가 흔들흔들 움직였다. 잠시 후 백감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월선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일이에요. 월선이는 벌떡 일어나
거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거북의 단단한 등껍질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다. 백감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월선님, 저는 오랜 세월 바다 밑에서 수많은 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울음을 보았습니다. 두 분이 저를 구해주던 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몸을 던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요.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푸른빛이 비치는 작은 구슬 하나가 마치 물방울이 튀어나오듯 혀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구슬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와 방 안을 파랗게 물들였다. 바다 냄새가, 파도 소리가, 갈매기 울음소리가 그 빛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노승이 조심스럽게 그 구슬을 손에 받았다. 구슬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갑고도 뜨거운 기운이 흘러들어왔다. 이제 바다 밑 동굴로 가야겠다. 깊은 밤, 내 존재는 바다 밑 동굴로 향했다. 노승, 월선이, 박씨, 그리고 아직 큰 거북 모양을 한 백감령. 바닷가에 도착하자 백감령이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 물보라가 튀어 올랐다. 세 사람은 백감령의 등에 올라탔다. 단단한 등껍질이 배처럼 튼튼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은 차가워졌다. 사방이 어두웠지만 해심구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길을 밝혀주었다. 물고기들이 신기한 듯 그들을 따라왔다. 한참을 내려가자 깊은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안에는 소금기 낀 돌벽 사이로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중앙에는 조개 껍데기와 해초로 만든 자리 위에 창백한 얼굴의 도윤이 누워 있었다. 가느다란 숨결이 간신히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노승은 해심구를 도윤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주문을 외웠다. 옴마니반매움, 옴마니반매움. 낮은 연불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구슬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대신 도윤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파란 입술이 붉어지고 차가운 손끝이 따뜻해졌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다. 도윤아, 월선이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쥐고 이마를 손등에 대며 흐느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도윤이 눈을 떴다. 월선, 어머니, 여기가 어디죠?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우리 아들 살아 돌아왔구나.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감령의 몸에서는 서서히 빛이 빠져나갔다. 등껍질의 무늬는 흐릿해졌고 몸집도 점점 작아져 어린 바다거북처럼 변해갔다. 푸르던 눈빛도 맑고 순수한 아기 거북의 눈으로 돌아갔다. 노승이 작은 거북을 살며시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바다를 배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또다시 바다의 길을 다 배운 뒤에는 오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월선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작은 거북의 등을 쓰다듬었다. 등껍질은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항아리 대신 미역을 한가득 준비해 둘게요. 마치 대답하듯 작은 거북이 아주 작게 목을 끄덕이는 것 같았다. 짧은 내 다리가 파닥파닥 허공을 헤집었다. 월선이는 작은 거북을 가슴에 꼭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 안에서 숨 쉬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 작은 존재가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밤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면 포구 앞바다에 하얀 등껍질 하나가 조용히 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뱃사공은 큰 파도가 배를 덮치려는 순간 무언가가 배 밑을 받쳐주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 크고 단단한 게 쿵하고 배를 받쳐줬다니까.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포구 방파제 위에 커다란 거북 발자국이 찍혀 있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월선이는 마침내 아이를 품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울음소리와 함께 창밖바다 위로 하얀 등이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고도 전해진다. 월선이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백이라고 짓는 게 어때요? 백. 왜 하필 그 이름을? 그냥 그 이름이 좋아요. 백감룡님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이름이다. 백이 100년을 살라는 뜻도 있고. 도윤은 두 번째로 얻은 삶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 누군가가 바다에서 위태롭게 몸을 내밀고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고, 폭우에 떠밀려온 작은 거북이나 물고기를 발견하면 꼭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 주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살려보낸 것들이 언젠간 우리를 살려주기도 해. 그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남을 위해 한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바다를 돌아, 때로는 바람을 타고 언젠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단다. 포구 마을의 밤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지붕 위로 부딪히는 잔물결 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미소 짓는 거북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이름 붙였다. 바다에서 돌아온 신랑,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거북 수호령의 이야기. 이로써 도윤과 월선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